이번에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문장 읽기가 주어하고 서술어를 보는 거 조금 더 예시를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인과 사례를 연결하는 어떻게 압축을 시키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의 필수 요소부터 다뤄볼게요. 제가 앞에 2강에서 문장의 주인공은 주어와 서술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법을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장의 필수 요소라는 게 사실 주어 서술어뿐만 아니라 목적어나 부사어가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런 경우까지 고려해서 문장 읽기를 하실 때 뼈대를 먼저 잡고 읽는 것을 습하시면 되고요. 문장이 한 번 읽고 바로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문장의 경우는 길이가 길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어디까지 이 문장이 이어지는 거지? 하고 읽다 보면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범인이 보통은 수식어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식어구들까지 함께 처리하면서 한 번에 문장을 읽는 건 힘들어요. 수능 지문이 그렇게 쉬운 내용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바깥의 문장, 문법적으로 따지면 안고 있는 문장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들은 마치 두 번째 문장처럼 읽어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아는 문장을 나중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건데 일단 이것부터 잡고 가자는 거죠. 만약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주어 서술어 읽고 그 다음에 목적어 부사어까지 합쳐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를 처리하는 총 3단계로 이해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23학년도 6편 비타민 K 지문의 일부입니다. 이 형광펜 처리가 되어 있는 문장을 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처리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던 1, 2, 3단계를 적용해 봅시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혈액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뭐가 한 번에 좀 지나가 버렸죠? 읽었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일단 주어 서술어 먼저 보자. 주어는 뭐죠? 혈액응고는입니다. 서술어 뭐예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응고는 혈병을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줄게요. 핵심 뼈대가 되는 것들이 또 있는지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수식어구로 묶어주시면 돼요. 혈액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내요. 그러면 혈액응고는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을 만드는 현상이었네요. 자, 이제 수식어구 처리해 줄까요? 그래서 섬유소 그물이 뭔데? 섬유소 그물은 피브린이 모인 겁니다. 혈소판 마개는요? 혈소판이 모인 거네요. 자, 혈액응고는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을 만드는 건데 각각 피브린과 혈소판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식화해 볼까요? 혈액응고는 섬유소 그물의 혈소판 마개로 혈병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살짝 보면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혈액응고는 이때 혈병을 혈전이라 한대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보겠습니다.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자, 이 강에서 봤던 A면 B다 구조입니다.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데요. 그러면 혈전의 형성이 섬유소 그물의 인과관계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혈전이 먼저였던가요? 아닙니다.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혈전이죠. 방향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읽는 것. 지문의 문장을 똑바로 읽고 선지의 문장까지 똑바로 읽으면 명확한 차이가 보입니다. 여기서는 방향 차이가 두드러지죠. 그래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시적 표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이그저의 지시적 표현을 쉽게 놓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을 읽는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무엇에 어떤 설명이 붙는지를 알아야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지시적 표현을 대충 넘겨버리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정보를 읽게 돼버려요. 따로따로 놀게 되거든요. 이그저 같은 지시적 표현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23학년도 9평 검색 엔진에 관한 지문인데요. 형광펜 친 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댐핑 인자라는 게 나와요.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미만의 값을 가진대요. 자, 댐핑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정의에서 가장 핵심은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뒤에 예시가 나와요.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그 비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비율이라는 건 앞에 나온 어떠한 비율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동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일 때 댐핑 인자는 0.8이라고 해요. 댐핑 인자는 1 미만의 값을 가진다까지 고려할 때 1 빼기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댐핑 인자네요. 즉 댐핑 인자는 이동하는 비율과 같은 결을 가지겠죠. 그래서 2번 문제,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둘이 같은 방향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아까 어땠죠? 이동하는 비율이 댐핑 인자다 였습니다.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네요. 자, 이렇게 그 비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명확하게 이 사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문이 출제되었을 때 이 부분을 그냥 넘겼다가 2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적 표현 꼼꼼히 읽어야겠죠?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금 옛날 지문이에요. 14학년도 9평 B형에 나왔던 예술 관련 지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광펜 한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의 이러한 자율화는 내용의 자기중심화로 이어졌다. 형식을 이러한 자율화래요. 그렇다면 형식의 자율화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닌 거죠. 앞의 말을 가리키는 이러한이라는 지시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이 형식의 자율화라는 키워드로 정리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내용의 자기 중심화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 앞으로 나올 내용에 해당하겠죠. 형식의 자율화와 내용의 자기 중심화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앞과 뒤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번 문제 볼게요. 형식의 자율화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자, 앞 문단은요. 르네상스 얘기였고요. 다음 문단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과 19세기 낭만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문단에 있다고 해서 3번 선지를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형식의 자율화는 앞 문단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X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적 표현을 신경 쓰게 되면 앞의 내용을 형식의 자율화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지에서는 르네상스 얘기도 하겠지만 형식의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대신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떤 내용에 어떤 표현을 써주고 있는지 보면서 읽으셔야 국어 문제를 푸실 때 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라인과 사례를 연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주제문하고 사례가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라인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저게 어떤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걸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화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수식어구는 두 번째 문장처럼 처리해 보기로 하고 첫 번째 문장은 뭐였냐면 지급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가격에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인지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준다는 거지?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지?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그 답을 찾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지급불능 위험이라는 건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냥 돈 못 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자, 지급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 먼저 나왔습니다. 지급 불능 위험과 연결되는 거네요.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지급 불능 위험 채권일 때 위험 감수를 해야 하니까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의 설명이 나왔네요. 영향이란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과 사례가 대응되는 거 첫 번째 케이스 봤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과학 지문입니다. 재정의는 방향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네, 정의문이 나왔네요. 재정이란 기하학적 특징을 써서 다시 길을 찾는 거래요. 그럼 이 기하학적 특징이라는 게 뭔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게 뭔데? 예를 들어 직사각형 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에게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방향을 찾아야 하는 세팅이네요.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만을 활용하여 먹이를 찾는다.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활용한다 같은 말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활용한다에 해당하는 게 이 기하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정보가 기하학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하학적 특징이란 긴 게 오른쪽, 왼쪽 이런 정보들을 기하학적 특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풀어주고 있는지 보시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헤드라인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사례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헤드라인에서 언급된 표현이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면 짝짓기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페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고 표현적인 부분도 이 헤드라인의 핵심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지문 푸실 때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